모셨습니다. 네, 토론자 스님들을 청중 객석 이해장에서는 왼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의관학 종합사회복지관의 남성주 관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의 김진용 팀장님 모셨습니다. 예, 상명대학교의 홍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도조 방학골 지회 지회장님이신 오병근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서사역 사회복지혁신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두선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늦은 시간인데 보통 이렇게 잘 와주시지 않으시는데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신 어미식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의뢰드릴 때는 약 10분 정도의 토론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7분, 7, 8분 정도로 조금 줄여서 토론들을 부탁드리는 결례를 범하겠습니다. 남성주 관장님께서 먼저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임관장의 남성주 관장입니다. 생각보다 길게 해주시네. 한 5분 주실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뭐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 입장은 아닌데 이제 참여를 요청을 받고 사실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의 논문 이전에 이제 서울시 제출하신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제 느낌으로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셨는데 오늘 발제문은 굉장히 공격적이셔가지고 상응하는 토론문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크게 이제 제가 각주에서 처리를 했는데 토론문 자체의 핵심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 운영 위탁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물론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길게 다루시진 않으셨던 것 같고 단일호봉 관련한 문제는 논의하기가 좀 제 입장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유일하게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대로 토론문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 생각을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할게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혁신이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발제문을 볼 때 저는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치선제 사회복지를 담보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법인 위탁의 문제이고 법인 위탁의 문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은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단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좀 추려서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인 것은 이제 협동조합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이고 좀 민주적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등의 운영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간에 이제 법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굉장히 민주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해되기는 하는데요.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식이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에 단위는 누가 결정한 것이고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법인 운영 형태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인가. 위탁법인 형태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나 전체를 다 이렇게 동일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장에서는 저도 법인에서 일한 적도 없고 법인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복지관의 관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법인이 시설을 더 많이 통제하거나 강화하거나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해갖고 여러 시설들을 옮겨 다녀보긴 했는데 제 경험치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 운영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왜 대한조직경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대한조직경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협동조합일 뿐일까? 물론 교수님이 그 이전에 연구하신 논문에는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에 그걸 다 빼버리셔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발제문 중심으로 토론문을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의문점을 달았고요. 뭐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깊이가 없는데 그래서 토론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주 3에 보시면 현재 사회복 전달체계 대안으로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이 단순히 기존 법인을 사회복지사들의 의식이 있고 진보적인 조직을 대체한다는 이론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들이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죠.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 법인들이 그러면 전문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까지 법인전입금 등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같이 담보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들을 운영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오늘 발표 때도 그러셨고 이전 연구 때도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다 동의도 하고 일부 또 뭐 논의 여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요즘 연구에 보면 몇몇을 제외하고 있는 그 추정기금 자체도 한 2,400 정도로 작고 그런 기구들이 과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 경험도 사실은 좀 없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논의된 부분들도 덜한데 과연 이것이 대안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셨던 그렇게 유의미한 기재들이 있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들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 큰 법인들이 여러 종류의 시설들을 운영할 때 굉장히 혼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1투표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과연 그렇게 복합적인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협동조합의 가장 큰 모델로 긍정적인 모델로 얘기하는 게 이제 도우누리 같은 경우인데 도우누리는 사실 돌봄이라든지 요양센터라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의 뚜렷한 그 형태로서 현재 운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현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을 다 운영해 본 경험은 없다는 부분들이 샘플링 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발제문 중에 유일하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하신 게 사회복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데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당제를 실시하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는 반대입니다. 특히 어떤 취지에서 반대냐면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그러면 사회복지 협동조합에 특혜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로 특혜를 줄 수 있을 만큼 그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제문 토론문 작성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시작할 때는 분명히 선하고 깨끗하고 잘 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운영이 될 때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켜서 운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법인들 중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사회복지 법인은 다 문제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고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잘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면 뭐 법인 형태 교수님도 여러 가지 논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텐데 나중에 그것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합원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할 때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반발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위탁 법인들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사실 현재 사회복지 법인들도 뭐 나름대로 전문성이 없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장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보다는 지금의 것들 법인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제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법인이 시에서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데 그다음 크게 의미하게 받지 않는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1분 정도 네, 지금 10분 넘어갔으니까 짧게 벌써 넘어갔어요. 네. 7분 클릭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왜 그런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협동조합이 위탁법인 형태의 대안 모델이라는 부분은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는 혁신 필요하고 협동조합 의미 있으나 기존의 법인을 혁신의 대상이고 협동조합이나 다른 주체가 어떤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보다는 기존의 법인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 혹은 시스템으로 좀 견인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법인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23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제안 중에 저는 이제 3가지 부분을 좀 고민 있게 그려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이제 혁신사회복지 조직 인증제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 그리고 종사자의 단일직 국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혁신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인증제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만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이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발제자가 제안한 혁신사회복지 조직 인증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그 법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되 국가가 신규 시설을 설립하고 위탁을 하거나 기존의 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공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상법으로 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듯이 사회적 협동조합 또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결코 이상하거나 좀 어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필수 사업 1가지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시설 위탁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번 달 6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음을 개정 규칙에 이미 법률 명시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의 방식이 너무나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그 결과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그런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그 한국협동조합 연구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핵심 성공 요소를 그 첫째 사람 우선 및 공공의 목적성 정신에 대한 가치 공유였고 둘째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동체 지향의 지배 구조와 셋째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교육 문화를 창출하는 소명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구공의 어린이집도 이 초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부담이 있었지만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 중심의 단일 직급화인데 저는 그 단일 직급화란 단일 비급, 단일 호응제로 바꾸는 것은 앞서 발제자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단일화돼도 직위와 직책에 따라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의사결정 그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호봉제가 능력주의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부장급, 국장급 이상의 역량을 가진 팀과장이 2명 시설에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부장 또는 사무국장 직위를 임명하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미 현행 체계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저는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일 호봉제가 이러한 허무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체계와 사기 증진의 기회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급여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일 호봉제로 가장 크게 금전적 피해를 보는 직원은 사회복지 경력 없이 그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을 받는 자인데 단일 호봉제로 될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이나 중간 관리자 급여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대부분 소위 낙하산으로 중간 관리직 이상의 직책으로 임명된 사회복지부 경력 직원만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사분들은 오히려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회복지 전문화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에 대한 혁신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회복지 꿈과 열정으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사회복지 시설의 혁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들 사회복지사들의 미래는 찬란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주로 그 발표자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시는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협동조합이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리스크가 크거나 위험할 것이 없고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 그 다음에 단일호봉제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고 가장 불리한 사람은 소위 이제 낙하산 인사로 중간관리급 이상으로 법인에서 사회복지 경력 없이 내려오는 사람의 경우에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한 게 아닌 약간이 아니라 많이 손해를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손해 보는 것은 뭐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명대학교 홍영준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홍영준입니다. 이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발제문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컨셉츄얼하면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토론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혁신 관련된 뭐 학회도 많아졌고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계에서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혁신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박증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사회복지계 쪽에서도 아주 크게 시장이 포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발제자의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이제 말 그대로 사회교통조합과 운영 주체의 다양화와 단일직도 운영제로 크게 두 개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발제자가 하는 의견에 찬성을 하는 측면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운영 주체의 대안으로서의 유일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제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 시스템 대신 현재 법인 시스템이 그러면 정말로 다 모든 법인이다 엉망인가? 물론 그것도 아닐 겁니다. 잘하고 있는 법인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일부 법인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인을 소유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고 말 그대로 법인이 세습이 되는 경우들 또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인사 자체가 불투명하고 회계 자체는 더 불투명하고 과연 법인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조차 모르겠고 법인이라고 존재를 하긴 하나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오피스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반대급부적인 성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얘기를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아까 우리 관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말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비던스도 현재는 축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 주체를 다양화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일정 이상의 경쟁으로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도출을 좀 해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공공성에서 필요로 발제자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고 실제로 학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발제문 자체가 워낙 짧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밖에 적용을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복지 내에서 공공성은 이거 같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민주성, 투명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아주 좋은 단어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 건 사실 공공성이 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실제 복지 내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우선이 되는 공공성 내의 가치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아무래도 공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퍼블릭 인트레스트, 프라이빗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공익성 자체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런 면에서 찬성을 합니다. 저는 대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일직도 공공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저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돈을 안 받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사실은 복지계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이거는 사실은 되게 뻔히 나오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능력주의에 반하는 거가 사실은 맞죠. 실제 일반적으로 성과에 따른 연봉 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여기서 발제자가 지적을 했던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는 사실 낙하산 저도 연구 많이 하다 보니까 낙하산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잘 몰랐는데 그런 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명확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낙하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바꾼다. 과연 도대체 낙하산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지 말 그대로 비내작을에다가 진짜 표가산만 다 태우는 일이 우를 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이나 찬성 전에는 찬성의 조건에는 명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정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발제문부터 마지막까지 쭉 봤었는데 약간 놀랬던 거는 저희가 사실은 공공성이고 단일 직후 호봉제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운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놀랍게 저희가 결국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이유가 클라이언트에 관한 것인데 클라이언트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게 약간 놀랐습니다. 결국 저희가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일 직급 호봉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사자들의 고용 처우가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정된 처우에서 나오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 그게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돌아가는 큰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것이고요. 단일 직급 호봉제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고용면에서 아니면 신분면에서 나아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축약해서 발제문에 담았고요. 오늘 이제 토론은 이제 발제문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저희 지부 사회복지 지부에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 모 의원실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저희가 정책 요구안도 전달하고 그 전달했던 정책 요구안에는 오늘 언급됐던 부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 강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임금 테이블 등과 포함해서 이제 단일 직급 보공제로의 개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요구안으로 이제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오늘 의외로 되게 소통이 잘 돼가지고 지금 저희 지부에서도 몇 분이 이제 지금 참석하셨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진 상태고요. 오늘 저희가 토론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저희의 제안들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또 김지석 교수님부터 또 서사역부터 해가지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이제 실현 가능한 저희 제안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렇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요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인 중심의 민간 입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체계는 전형적인 시장 기재 방법으로 공공성과 근본적으로 상충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수탁 과정 및 예산 사용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정부패, 많이 말씀하신 법인의 인사 전횡, 시설 노동자의 법인 업무 병행, 종교 및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억압, 강압적인 모금 행위 종용 및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의 체계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 중심의 민간 위탁 운영 체계가 적합하다는 필요성이나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토론하신 남성주 관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이게 확인된 적이 있느냐, 이게 적합한지, 이게 효과적인지 확인된 적이 있느냐, 저는 반대로 그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현행 이제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 가히 존립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혁신 대안 모델이 모색되길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번 토론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운영 주체와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넘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논의까지 풍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혁신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일선 사회복지사 중심의 시설 운영 체계인 현장 몰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되게 환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온전히 공공성 강화를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단계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과 기존 체계의 질서에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 공개성의 원리를 지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1인 1표라는 민주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등을 원칙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단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들도 존재하죠. 유사 영역인 돌봄 영역에서는 현재 협동조합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정작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노동재기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운영 방식에서 이제 노조 활성화 모형도 있었고 이제 혁신 학교를 약간 준용해서 활용하는 모델도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선 지역사회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낀 적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권한을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임하고 시설장 선정 등 일체의 과정 및 통제 기제로 주민 결정을 도입하는 주민 참여가 이 발전에 있어서는 주요 골자로 다뤄졌는데요. 그 취지에서는 일견 동의하지만 이것은 이제 현재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전제로 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 없는 마을 공동체 또는 주민 참여 정책의 일방적인 유입은 또 다른 배제를 통해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주민들이 관의 들러리에 불과하게 그치는 경우를 유발하는 현실을 저는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노동조합은 본 발제문의 내용을 받아 노동조합 기반으로 한 현장 몰입형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단계론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실은 국내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돌풍이 일어나면서 소개된 이태리의 볼로냐 등의 이제 유럽의 사회적 경제 모델의 다수가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기반으로 출발했다는 점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 검토에 대해 좀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한계들과 더불어 발제문에서는 재위탁 실패 등에 따른 조직적 발전 전망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노동조합 기반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국내 협동조합에서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권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자정 능력을 통해서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운영 주체 및 방식의 다양화는 여전히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 전달 체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안은 이제 김희석 교수님께서 2015년에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 이제 연구 용역으로 이제 발표하신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언급된 정부의 지령 시스템의 도입이고 이건 매우 실험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신분의 안정성도 있을 것이고요. 재정의 공공성과 안정성도 대단히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모금 행위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업무를 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사회복지 본연의 이제 사명에 의한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구조도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현장 전문성 부재 및 관료 중심의 운영이라는 부작용이 이제 지적된 바 있는데요. 이는 그 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민간 경력직 공개 채용 그리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유보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단일 직급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비교 직급에 따라 공무원 대비 95%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공무원 대비 비교 직급이라는 설정 자체가 매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교 직급별로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상후 하박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수의 사회복지 노동자가 하위 직급이라는 점, 그리고 각 직책별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최근에는 시설장의 경우에는 관리자 수당까지 신설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는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 유리하도록 좀 발언권이 과대대표되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 임금 체계 형성 과정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사협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좀 나아가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중앙정부 매칭 사업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도 단일 임금 체계로 모두 이제 포괄함으로써 이제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장선 상에서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이번 토론회에서 좀 제시된 단일직급 호봉제의 도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일직급 호봉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요건 미비의 낙하산 인사 등의 법인의 무원칙적인 인사 전행으로 인한 시설의 공공성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정 경력 이상 이후에 시설장으로 승진 발탁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제 경력 전망이 없는 그래서 이제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이탈을 낳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직급 호봉제에 대한 반대 견해들에 대해서도 이제 근거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능력주의에 대한 역행 그리고 또는 이제 근무 태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상 교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와 매우 업무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 직종들의 경우에는 다 이제 단일 직급 호봉제가 실제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직종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계급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여된 직책에 대해서는 발제문의 예처럼 법인 전입금으로 별도의 직책 수당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어느 정도 시도해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장을 포함한 각 직책에 대해서는 경력 기준을 바탕으로 최소 필요 경력 연수를 설정하고 노동자 경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모제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업무 자체에 대한 몰입과 진정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오히려 더 확보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시설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 모델로 제시한 혁신학교의 교장 공모제를 좀 준용해서요. 완전 공모제로 실시해서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법인의 전행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시설장에 의해서 실제로 시설의 이제 운영이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이제 현장의 혼선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혁신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혁신이든지 저의 생각은 당장에서는 다소간의 혼선이 있는 것은 반대급부고 기회비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으로서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전문직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상승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기조화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 기존의 형태로서도 어차피 동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 인건비를 근간으로 하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추진 중인 것이고 오히려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 인건비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운동들을 이제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도해야 될 부분들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교직과 이제 비교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비교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인력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교직과 달리 단일직급 호봉제의 부작용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작동하기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우리 분야의 처우 및 노동 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높은 진입 장벽을 경유한 인력 풀이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루어진다합니다. 네. 결국 이제 처우 및 노동 환경 개선이 양질의 인력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질의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저는 이제 맞다도 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치면서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저희 노조에서 또 이제 제안하고 지금 이제 추진 중인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같이 관심을 요청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고 그 자격 취소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통제 영역으로 좀 편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따라야 할 것이 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선도적인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 노동조합은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 옹호를 위해 계속해서 민주 노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여러 한계점들이 보이고 있는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에도 직접 교섭권을 쟁취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울 지역지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지회는 기존에 이제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인건비 가이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와 직접 교섭을 통해서만이 저는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역 단위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해서 서울시 나아가서는 여러 전국의 지자체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직접 교섭해서 임금 테이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들을 이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부터 저희 이제 서울 지역지회 건설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조합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노조 강학대 주임실장님께서 오병근 주임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 당연직 후공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과 어서 노조에서의 입장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사회복지혁신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선 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는 그 사회복지사이면서도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 쪽에서 아마 좀 일을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교수님에 대한 부분에 사회적 그 대한 혁신사회복지시설 사회협동조합에 관련된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혁신이라는 단어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경영학 쪽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경제학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관계 속에서 그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 이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가예요. 과연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말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혁신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변화해야 되는 변화의 지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출발점으로 통해서 뭔가의 변화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책이 나와서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협동조합이 현재 있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있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썼지만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종교법인, 뭐 학교법인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독과적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을 기반으로 말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 꼭 맡아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스스로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점검에 대한 지점들이 분명히 도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온 게 사회협동조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협동조합은 실적으로 말하면
지역 중심, 관계 중심, 공동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 밀착형이면서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그 근원적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조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로만 이루어진 사회협동조합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지금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물론 대안적인 혁신사회복지시설 속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히 사회협동조합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독점적 구조, 사회복지 중심의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 버리면 똑같이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우려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지역 내에서의 사회협동조합들 그러니까 성북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회협동조합들을. 그리고 그 사회협동조합들을 만들고 있는 중심축의 하나가 뭐냐면 중간지원 조직인 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소식을 위탁받고 싶어하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관계자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협동조합 내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1인 1표제의 민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으실까요? 참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시기에 대한 목적성, 가치 지향적, 사회적 가치 지향적인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했을 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야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만큼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건 혁신사회복지시설과 단일 호봉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 시내의 전역군으로 다 확산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혁신에 대한 정론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회오리 구조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모델에 관련된 부분 하나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 좋은 지점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수님 발제하신 이 부분 두 가지 지점들이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지자체별로 좀 뭔가 좀 이런 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혁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위탁 법인이나 운영 주체들이 있으면 좀 받아서 시범적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의 뭔가 혁신의 변화의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예요. 누가 혜택을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행복해져야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위에 있는 이정자라든가 아니면 최적 정책 결정권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행복해야만 뭔가 새로운 변화 지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엄식 과장님께서 좀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로 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선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가능한 선에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공공 서울시에 대해서도 즉각 시작을 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엄식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는 어르신 복지 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시립 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중랑구에 있는 중랑요양원이 아주 그 민주노총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아주 규모도 있고 다른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능력도 있는 법인인데 그때 시설장 그분이 이제 노조와 한 1년 정도를 막 머리를 싸매면서 단체 일학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법인이 이제 시설에 지속적인 위탁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셨어요. 이제 단체 협약도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운영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이제 손을 위탁을 포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위탁 법인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많은 법인들이 아예 뭐 공모에 응할 의지도 없고 그래서 뭐 알고 있는 법인 관계자분들한테 사정하고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만 수탁 운영을 할 의사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덕을 본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도운 우리였는데 뭐 선뜻 흔쾌히 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뭐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계셔서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혁신사회복지시설 아까 운영에 있어서도 대안적인 조직 모형에 있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그런 부분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과연 실력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봄 서비스 쪽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고 또 여러 가지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협동조합이 많은데 뭐 우리 이용시설이랄까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그런 많은 시설 이제 협동조합들이 아직은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아까 김두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서울시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시설 혁신,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주체 다양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가 대부분 민간 법인인데요. 신생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에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한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의 사유화, 관료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법인이나 기관들의 참여를 위해서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더라고요. 아까 김재석 교수님은 커터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 여기에 이제 배점 조정안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실적 이런 데 있어서의 배점을 좀 낮추고 그리고 법인 전입금에 대한 평가 배점 이런 부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법인의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뭐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것보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의 평균적인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신설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공통 선정 기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종사자의 공개 채용 강화입니다. 여러 차례 이 퇴직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채용한다라든지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과 이 친인적 관계에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 소속 직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직원들을 시설에 발령되는 경우 이제 순환직 직원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 놓아서 사실상 이 공모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예외 없이 공개 채용을 의무화를 하고 이 공개 채용 절차도 공고의 기간이나 공고를 하는 매체 그런 것들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시설의 홈페이지만 살짝 올렸다가 내리거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서울시의 일자리 플러스 센터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쪽에 여러 채용을 하기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채용 절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강화를 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설장 등 직위별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시설장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의 사회복지 시설의 경험을 가진 분을 반드시 예외 없이 시설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또 그리고 법인이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구체적인 협약을 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데 따른 업무 협약제를 마련할 생각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재계약 횟수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있다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5년으로 다 늘렸는데요. 사실상 5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 평가를 할 때 거의 다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재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그 7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은 재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시립사회복지시설 54개소 중에 60% 이상이 지금 10년 이상 장기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처음에 최초 위탁을 맡아서 1회 재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재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공개 모집 절차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제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위탁 기간을 늘려놓은 것을 이제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아주 어디 가시면 많이 자랑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걸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훗날 생각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공공성 강화, 시설의 혁신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은 시민들 우리 뭐 세금이 많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담보해내야 될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시설과 법인에서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뭐 그것을 잘 받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실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데 아까 처음에 남선주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 현장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도 또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도 이제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관장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또
종사자분들 그리고 뭐 노조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안을 던졌을 때는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여러 기관들과 만나서 지금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우리 직능단체들하고 우리 복지 거버넌서 이렇게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입장들이 다 다르고 쉽게 합의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결국은 어떤 성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뭐 완성되어서 실행이 되려면은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단일 직급 보건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를 공무원들의 95%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단일 임금제죠. 그거는 금년에 이제 4급부터 7급까지는 단일화했고 내년에 1급부터 3급까지 단일화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 직급 호봉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교사와 뭐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과연 이게 여기서부터 따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같은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시설은 행정관리라든지 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리고 또 부서가 있고 팀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상이하고 각자가 하는 일이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책임성과 난이도 높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보고 이게 과연 교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가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똑같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는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저희가 어렵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의 95%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둘 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급별 호봉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는 종사자 사회복지 임금 테이블도 직급별 호봉제니까 이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계속 배울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 종사자분들 임금 테이블이 단일 직급 호봉제로 바뀌면 제가 일하는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단일 직급 호봉제의 이제 필요성이 중간관리자나 시설장에 대해서 이제 법인의 무원칙적인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몇 가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장이나 각 그 종사자분들의 이제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해감으로써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